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오늘도 백세인생을 위한 알찬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김건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좀 다양한 주제인데요. 새가슴, 그다음에 오목가슴, 그다음에 신부정맥 혈전증, 그다음에 폐색전증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오목가슴, 새가슴, 그리고 신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색전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목가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오목가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슴 흉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푹 패인 걸 오목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이제 흉벽에 생기는 선천적 기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 오시는데 어렸을 때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멀쩡했는데 얘가 이제 커가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춘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되게 미안해하세요, 애들한테. 내가 어렸을 땐 분명히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그건 원래 어렸을 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 개념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1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푹 들어간 모양인데 이게 움푹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장기가 뭐가 있냐면 심장하고 폐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눌리게 되는 건데 얼마나 눌리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치료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상은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눌리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아주 심한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빨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정말 심하게 눌리는 경우고요. 그리고 체중이 늘질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지를 못하고 조금만 달려면 숨이 찬다라고 많이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검사는 보통은 이제 CT를 찍어서 정말 어느 정도 심장이 눌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로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기능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합니다. 눌리는 심장이 정말 어느 정도 눌리는지. 심장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수축기 이완기를 통해 가지고 늘어나서 심장을 짜주는 거잖아요. 그때 실제로 이렇게 눌려서 이거 눌리는 것 때문에 이런 수축기 이완기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기능적인 평가를 두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어느 정도 눌리는지,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찍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두 가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영장을 갈 때나 뭐 목욕탕을 갈 때 위에 옷을 벗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미용적인 면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목가슴의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력은 대부분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문제되는 건 이제 이 가슴 쪽에 있는 이제 갈비 연골이 문제되거든요.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여기 흉골이 있고요. 양쪽에서 이제 갈비뼈가 오고 이 중간에 연골이 있습니다. 이게 갈비 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갈비 연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비 연골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에서 이렇게 아래로 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 기간 동안은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간격이 이만큼이었다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면서 오목가슴이 더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흉골의 아래쪽에 많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 이제 대칭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비대칭인 경우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오른쪽이 더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요. 또 같이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척추 측만증이 있게 되면 이제 갈비뼈가 척추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척추 자체가 측만증이 있어서 휘어져 있다 보면 갈비뼈 자체도 휘게 되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오목가슴 환자를 보면 척추 측만증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수술 시기나 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장이나 폐가 눌려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진단 즉시 수술을 해주는 게 애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능적인 문제는 없고 이제 미용적인 문제
있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저희가 이제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그 가능한 한 어렸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서 뼈가 자라면 이제 청소년기만 돼도 이 뼈들이 거의 다 성장을 해서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거든요. 저희 수술하는 나이는 이제 가장 적절하게 보는 나이는 이제 만 3세에서 5세 정도인데 보통은 한 3세 정도, 5세 정도. 왜냐하면 뼈가 그때는 이제 상당히 연하기 때문에 쉽게 그 수술도 잘 되고 통증도 덜하고 그래서 보통 만 5세를 가장 적절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라비치 수술하고 너스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라비치는 예전에 주로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 연골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방법은 여기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상처를 넣고 난 다음에 이 위아래를 박리를 해서 이 갈비 연골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하고 이 흉골을 갖다가 이 위쪽에 쐐기 모양으로 인시전을 넣은 다음에 이 뼈를 갖다 위로 약간 꺾은 상태. 이렇게 하는 게 라비치 수술인데 수술 시간도 길고 실제로 이제 올라오는 효과가 많지 않죠. 그래서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개발된 수술법은 너스 수술입니다. 너스 수술은 뭐냐면 이 양쪽에 한 1cm 정도 넣은 다음에 이 사이로 쇠 막대기를 넣습니다. 쇠 막대기를 넣어서 이 막대기가 이 흉골 아래를 갖다가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소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성인 같으면 3년에서 4년 정도 유지시키면 이 뼈 모양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너스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스 수술이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짧고 미용 효과도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출혈도 적고 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수술을 너스 수술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스 수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양쪽 갈비뼈에 이 발을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량이 많죠. 그러면 이게 고정한 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가 움직여 버리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될 때까지는 움직임을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술 시기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5세 이후 그리고 만 5세 이후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모르다가 점점 청소년기 가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 하게 되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좀 가능한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해주는 게 아이한테도 좋고 그렇습니다. 효과도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스 수술은 쇠 발을 이렇게 양쪽에 넣은 상태에서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들어 올리는데 수술장에서 이제 보면 정말 쇠 발을 돌리는 순간 가슴이 쑥 올라오거든요. 보면 정말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수술이 이제 너스 수술이고요. 근데 너스 수술하고 난 전후에 이제 CT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함몰된 부위 아래쪽으로 심장이 놓이거든요. 근데 심장이 보통 이 흉골하고 이 척추뼈 사이에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이에요. 근데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 이게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너스 발을 넣어서 흉골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게 심장이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살까지를 소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7살 이상을 갖다가 성인, 중간에 이제 청소년기라고 하는데 수술 시간은 소아는 훨씬 좀 빨리 걸리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데 비해서 성인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4시간 걸리고 통증을 또 너무 아파요. 둘 다 이제 무통 주사를 저희가 해드리긴 하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뛰어다녀요,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잖아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뼈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 거잖아요. 너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퇴원도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퇴원하는 비해서 성인 같은 경우는 1-2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이제 퇴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진통 먹는 걸로도 안 돼서 주사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퇴원 후에 이제 운동 같은 거는 학교는 보통 소아 같은 경우 2주 정도 뒤에 가게 하고 성인은 이제 2에서 4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는 꼼짝 말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실제로 이제 고정 효과가 있으면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격한 운동을 못하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지난 후에도 이제 부딪히는 운동이나
이런 건 조금 상가하게 하고 그냥 혼자서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발을 넣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발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거하는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간도 간단하고 해서 이 기존에 있던 상처를 이용해서 그 발을 갖다가 이렇게 빼내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년 정도 있다가 빼게 되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4년 정도 그렇게 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바가 있는 경우에 군대에서는 연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는 시기가 바가 있는 경우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을 해서 청소년기엔 수술 시기를 좀 잡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새가슴인데요. 새가슴은 오목가슴하고 반대입니다. 오목가슴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거라면 새가슴은 이제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튀어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오목가슴에서 말씀드렸듯이 폐하고 심장이 눌리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새가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미용 기능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가령 뭐 척추측만증이 동반된 경우라든지 뭐 천식을 좀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기능적인 문제가 없고 미용적인 문제가 줍니다. 미용적인 문제가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너무 돌출되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걸 꺼려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보통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새가슴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은 이제 그 흉부 압박 보조기 같은 걸 써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도 이 압박 보조기를 쓰는 치료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청소년기가 돼버리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어렸을 때 뼈가 연할 때 이제 밖에서 눌러주는 장치거든요.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때 조금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가슴에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 뭐 아주 드물게 뭐 다른 증상을 얘가 동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목가슴에서 라비치 수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동일하게 합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상처를 넣고 갈비 연골들을 다 제거하고 반대로 이제 아래쪽 흉골의 뒤쪽에 상처를 만든 다음에 뼈를 꺾어서 아래로 이제 가게 하는 형태로 해서 뼈를 이렇게 아래로 넣어주는 방법. 이게 이제 변형 라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수술에 좀 더 너스 쇠발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가슴 자체가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미용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오목가슴, 새가슴 둘의 차이 아시겠죠?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부전맥 이제 혈전증인데요. 발음이 좀 어렵죠. 어디서 끊어야 될지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끊는 위치는 신부, 정맥, 혈전증. 그래서 깊이 있는 정맥에 생기는 피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은 뭐냐면 이 지하수처럼 깊이 있는 이 정맥 내에 피떡이 생기는 거죠. 피떡이 생기면서 거기가 막히게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혈액순환은 주로는 이제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는 대부분은 신부정맥으로 올라오거든요. 표제정맥은 이제 양 자체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신부정맥인데, 이게 갑자기 피가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동맥에서 피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리가 붓죠. 다리가 붓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근데 이제 한꺼번에 양쪽 다리에 생기는 경우 상당히 드물어요. 드물고 보통은 한쪽 다리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같이 부종이 동반됐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보다는 뭐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전신이 붓는 증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 생기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신부정맥 혈전증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나중에 피부 색깔이 변하고요. 이제 이 복숭아뼈 있잖아요, 다리 쪽에 거기 주변에 이제 궤양이 생기면서 상당히 이제 통증 심하게 유발하게 됩니다. 원인은 이제 피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신부정맥 자체가 중력을 거스르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게 되는데 이제 이 피가 정체되는 이유는 이제 가장 흔한 거 수술하신 다음에, 가령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고관절 수술 같은 거 해가지고 6주 정도 뭐 누워 계시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누워 있다 보니까 피가 올라오지를 못하죠. 올라오지 못하면 거기에 피가 정체가 되기 때문에 피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게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게 가장 흔한 거고요. 또 이제 쉽게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질환 자체가
적혈구가 다른 분보다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적혈구가 아니고 비정상 적혈구가 양 많은 경우는 이게 엉겨 붙기 때문에 피떡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탈수가 된 경우. 그리고 보통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비행기 오래 타신 분들 있잖아요. 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좁은 공간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비즈니스 타면 아무래도 잘 움직이시지만 이코노미 타면 못 움직이고 좁은 데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긴 합니다. 치료는 이제 진단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항응고제를 써서 혈전을 녹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증상이 좀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먹는 거라든지 주사 항응고제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직접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혈관을 아래쪽, 무릎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나 반대편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혈관에 이제 가느다란 카테터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전 사이를 이렇게 뚫게 한 다음에 약물이 나와서 혈전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혈전 종해제를 저희가 직접 쓰기도 하고요. 또 이 심부정맥 혈전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혈전들이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심장으로 가죠. 심장으로 가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로 가는데 이 폐에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떡들이 움직여서 떨어져 나오면 폐에 박히기 때문에 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하대 정맥 쪽에 그 뭐죠? 약간 문어발처럼 생긴 필터를 넣어요. 넣어서 이 피떡들이 걸리게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스텐트를 넣게 되고요. 보통 치료는 이제 저희가 진단되면 항응고제를 쓰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혈전 용해요법을 하고, 그다음에 약물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고, 하대정맥 필터 넣어서 이게 폐로 안 가게 예방하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크게 급성으로 문제되는 건 폐색전증이고,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 정맥이라는 게 이 직력을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피가 내려가지 못하게 중간에 판막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막이 늘어나거든요. 혈전이 생기면서 늘어나 버리면, 저희가 이제 비유하면 그 옛날에 속옷에 고무줄로 넣어서 아시죠? 그게 왕창 늘어났다가 나중에 이제 입으려고 그러면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판막, 또 이제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이렇게 혈전에 의해서 정맥이 이렇게 늘어나 버렸다가 혈전이 높게 되면 이 판막이 새요. 그래서 피가 일단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라온 피가 다시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다리가 붓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 생기는 환자는 3분의 1 정도에서 생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저녁에 주무시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까지 괜찮은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오후 때쯤 붓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판막이 망가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판막 손상이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으로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좀 해서 이걸 짜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폐색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리 심부정맥에 있던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심장으로 와서 폐에 박히게 되는데, 이 폐에 박힌 혈전이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숨이 잠깐 찬다는 정도를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큰 덩어리들이 올라와서 폐동맥을 다 막아버리면 심장에서 피를 열심히 짜도 피로 못 가죠.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위중한 그런 질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색전증의 원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부정맥 혈전증하고 비슷하죠. 이제 수술 같은 거에서 오래 생겨서 하는 거고, 보통은 한 4분의 1 정도 환자는 수술하고 한 15일에서 30일 사이에 발생하고요. 한 15%는 30일 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수술한 직후보다는 시간이 꽤 지난, 그래서 수술하고 상당히 지났는데 갑자기 숨이 차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이 폐색전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잘 생기는 걸로 돼 있는데, 암 환자분들은 또 혈전증을 치료해도 기본적으로 이게 암세포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서는 그래서 항고요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피임약을 쓰시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으신 분들은 피가 잘 엉겨 붙기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흡연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폐색전증이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까지 보고됩니다. 근데 이제 잘 치료하면
2 내지 8% 정도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일 방치하게 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가거든요. 만성 폐쇄성 고혈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심실이 망가집니다. 심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폐색전증은 이제 상당히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증상이 오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제 호흡곤란 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 가슴 부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건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 의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다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다 보면 폐색전증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질환 자체는 이제 의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가령 최근에 20일 이내에 심장 다리 수술을 받아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쪽에서 혈전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부어 있는지 이런 것들 동반 증상을 보고서 의심을 하고 빨리 검사를 해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서 D다이머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제 D다이머 수치가 500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폐색전증을 의심하는데 이 D다이머라는 게 폐색전증 말고도 다른 질환에서 다 올라가거든요. 특히 이제 수술하신 분이나 폐렴, 심근경색 있으신 분들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얘만으로 진단하지는 않고 이제 얘가 높다. 그러면 일단 폐색전증일 수도 있겠다. 의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엑스레이나 심전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단할 수는 없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리 정맥 초음파를 해서 혈전이 심부정맥에 혈전이 있는지 보고 두 번에 이제 흉부 CT를 찍어서 폐동맥에 혈전이 정말 가 있는지 그걸 보고 치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고 아까 하대정맥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대정맥에 필터를 넣어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하고 이제 대량 폐색전증 아까 말씀드린 큰 게 올라온 게는 빨리 아까 말씀드린 혈관 조영술을 해가지고 혈전을 빨리 녹여줘야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항응고제를 예방적으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스텐트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항응고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됩니다.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통 수술하고 오래 누워 계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입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예방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항응고제들을 써서 일단은 피가 잘 굳지 않게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술하신 분이나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뇌졸중 있으셔서 누워 계시는 분들, 폐혈증 환자, 암 환자들 이런 분들에서는 항상 이걸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코노미 신드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간 비행기 탈 때는 조금 중간 중간에 다리 쪽 스트레칭을 해줘서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조절이나 금연 아까 말씀드린 여성분들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요법 하시는 분들에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네. 어린 자녀를 두셨는데 네. 오목가슴인 것 같으신 분들이 네. 있으실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아까 강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기능적인 문제하고 실은 미용적인 문제를 저희가 네.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정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나 폐가 많이 눌려서 증상이 있다. 그럼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 그런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런 기능적인 문제가 많지 않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금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또 그 아이의 의지입니다. 아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다 그러면 수술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다양한 흉부외과 질환과 그것과 관련된 수술에 대해서도 오늘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요, 막 비유도 해주시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건강 지식들이 좀 확장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강연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주제일까요?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흉부외과에서 실제 최소 침습 수술 하는 것들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수술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직접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이니까 더 섬세한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